예, 2부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남국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네.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조금 거시기 했죠? 아, 네. 저도 이제 낙선하고 조금 이렇게 방랑하다 보니까 TV 출연을 최근에서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다시 하시는 거 보니까 반갑고 앞으로 좀 우리 정어리 TV에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님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김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어보셨는데 일단 이번 재판은 사건은 20년도 전에 있었던 거고 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까지 났던 거를 예.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사건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경험을 두 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재명 대표님을 생각해 보면 2018년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그때 똑같은 수법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정치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위증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과 관련되어서 그때 한번 검찰에게 정치검찰이 한번 당했는데 똑같은 수법으로 대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번에도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이번 사건이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십니다만 네.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증 교사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래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당대표는 과거에 이 성남시장 출마하기 전에는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면서 기득권과 싸웠습니다. 지역에 내려가 보면 아주 정치 권력과 돈,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검찰 권력까지 같이 함께 믹스가 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먹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정자동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파헤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KBS PD와 함께 검찰을 사칭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도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후보자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김영환 후보였는데요. 그 김영환 후보가 그걸로 공격하니까 그거는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명 쓴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 김병랑 시장에,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요. 그 증언의 대상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면서 2018년 공직선거법 무죄 받은 사건이 다시 이번에 위증교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이미 다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위증 교사와 관련됐던 그 취재를 했던 PD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PD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예. 진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김병량 시장에 수행을 했던 김진성 씨와 PD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달 전에 SNS에 글을 공유하면서 위증 교사라고 하는 행위도 없었지만 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에서 실패한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위증 교사라고 하는 게 정범이라고 하는 위증 행위가 필요한데요. 이 김진성 씨는 2018년 법정 재판에서 김병량 시장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KBS와 시간에 어떤 고소를 취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은 명백히 검찰이 지금 기소한 위증 교사와 배치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증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근데 김진성 씨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거꾸로 KBS PD는 그때 자기를 취하해 주기로 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진술이 있고 실제 위증의 처벌이 대상이 되는 위증 진술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건은 위증 교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검사 사칭했던 일이 있을 거라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와 그 PD가 같은 쪽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사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칭을 했던 PD는 그러니까 사칭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고 그 PD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PD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는 쪽에 지금 있지요. 네. 뭐 지금 뭐 한 자리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한 자리는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예. 구체적인 자리까지 제가 언급하는 거는 뭐 정확하지 않아서 예.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법정에서 진술은 명확하게 모순되는 진술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지금 위증 교사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죄가 됐는데, 이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김진성 씨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씨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뀐 진술로 불리하게 되거나 유리한 어떤 이득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 명확하게 뜯어봐야 된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진술의 대가가 따른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너무 상식적이죠. 예. 근데 그게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김진성 씨 진술이 달라졌는데 처음에 진술은 위중교사 한 적이 없다. 위중교사 받은 적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진술이 바뀐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김진성 씨가 다른 별건으로 3건을 수사받고 있는데 이 별건 3건 수사가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예, 일단 김인섭 씨라고 하는 백현동 비리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벌써 징역 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2015년 4월경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이 김진성 씨가 접견도 가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대신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알선수재 혐의로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 백인섭 씨라고 하는 분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판결문에 김진성 씨의 공범 가담을 딱 명확하게 사실로 팩트로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백현동 이 알선수재 혐의 그 공소사실만 하더라도 범죄 수익이 74억으로 잡혀 있고요.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 다음에 또 납품 비리 사건, 또 골프장의 또 사기 사건 이런 3건의 범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검찰이 목덜미를 콱 잡고 진술을 회유하고 바꿔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를 들어봐도 네. 위증을 해주라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검찰이 증거를 제출을 했을까요?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거에 12번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진짜 한 10번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증이 대상이 되는 그 진술을, 거짓 진술을 명확히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 녹취 30분을 내내 들어도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환기시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녹취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정황도 있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김진성 씨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수긍하는 그런 자유롭게 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위증교사로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맥을 잘라가지고 검찰은 일부의 어떤 진술을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부탁하는 것만을 보고 위증교사라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잠깐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네네. 예.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실대로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왜 위증교사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기억을 좀 되살려봐라. 그래야 제대로 본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차원에서 얘기를 너무나 하는 건데. 당연하죠. 그다음에 다른 대화 녹취 중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인이 김진석 씨가 잘못 기억해가지고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괜찮다고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상관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라고 그거 본인 이거 진술하는 거에 막
뭐 재판이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한 겁니다.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 설명 듣고도 예. 얼른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다고? 뭐가 또 다른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없을까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 건만으로도 저는 예.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기소되어서 재판받는데 중형이 거의 뭐 5년에서 10년 가까이 선고될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 3건이 됐다. 예. 그러면 이걸 봐주는 대가로 봐주는 기소하지 대가로. 않는 대가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야말로 검찰의 농단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 김증성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거짓된 진술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모해 위증 교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저는 철저하게 이것을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런 상황인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참 궁금한데 지난번에 1심 선고 공판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기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상하지 못했던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도 지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14일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재판부터 해서 너무나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다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판결 선고가 연이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를 확신하는데 혹시나 이상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1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더 씩씩하게 말하겠습니다. 무죄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습니다. 네. 적어도 저는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실 때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사법부를. 그래요? 네. 저희가 그냥 그 사법부에 대한 그냥 일반 국민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사법부는 정말 국민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고 정말 부패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독립된 재판을 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있는데 실제 저희가 목도한 사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관예우로 해서 불편 부당한 그런 어떤 판결들 고무줄처럼 막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의 정점에 있어가지고 사법행정의 정점에 있어가지고 일선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사건을 쥐락펴락하고 신급마다 심리마다 보고서 마치 행정부에서 수사 보고를 받듯이 재판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이브하게 믿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마저도 못 믿게 된다면 도대체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목청껏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재판, 제대로 된 법관의 양심 그리고 법률에 따른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된다 하라라고 명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는 올까요? 만들어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부분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건데요. 법관이나 검찰이나 보수화돼 있어서 제가 대학생 때 한겨레나 어떤 경향인가 신문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들어가는 사람들의 80%가 상위권 대학, 소수의 상위권 대학, 그리고 파락군이 집중돼 있다. 이미 그거부터 보수화된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 이제 아니시고 자유롭게 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더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도 있고 판단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속에서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좀 믿을 만한 뭐 들을 만한 뭐 그런 거 하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 인사들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아서 그러니까 내밀한 정보를 얻으려면 사실은 그 보수 쪽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예.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고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는 없고, 이제 공직자들 중에서 용산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보를 다루는 분들한테서 듣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1심 재판 이거 끝나고 또 남아있는 재판이 3개나 더 있죠. 네. 어떻게 그 선거에서 이긴 자가 진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짓밟을 수 있는가,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릴 때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치고받고 싸워도 예. 고소고발을 예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맞고 온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때린 놈의 자식도 우리 자식같이 하면서 형사적으로 뭔가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른 다음에는 승자가 품는 그런 어떤 정치적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하고 어쩔 수 없이 사건화 한 것들만 쭉 갔는데, 지금은 진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법카로 기소한 거는 정말 저는 사악하고 비열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1심 유죄 선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고, 검찰에서도 기소하기 어려워서 그냥 2년 동안 들고만 있었던 사건을 유죄 선고되자마자 또 기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사악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대표도 지금 다음 달 12일에 예. 대법원 선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기환송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윤석열한테 찍히면 무조건 최고형, 무조건 아웃, 죽여,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뭔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을 만들어내가지고 작은 흠집을 대들보처럼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님에 대한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대선 비자금 수사로 시작했던 사건이 부정부패 범죄는 없어지고 그냥 표창장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서 세상에 최고에 달하는 정도의 징역형, 보지도 못한 이런 선고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해가지고 뭘 해도, 그런 잔고를 위조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뭘 해도 아주 싼 티켓으로 끊어가지고 봐주기 재판, 봐주기 기소 이렇게 가고,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예. 예, 참 살다가 이런 정권도 다 만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썼는지가 관건인데,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익명 게시판에 올린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거나 예.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깨갱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사처벌 문제를 떠나서 여론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의견을 한두 명의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가지고 똑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여론 조작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분에 누가 하고 2분에 누가 하고 3분에 누가 네, 하고. 똑같은 글을.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한 장소에서 동일한 아이디로 했다, IP 주소로 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계정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 조성을 넘어서 여론 조작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거를 밖에 있는 언론사와 같이 연계해갖고 이거를 기사화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또 언론과 또 유착된 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조금 치사하고 약간 쪼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일부에서 좀 많이 다운됐었는데 지금 힘이 좀 납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1심 선고받고 많이 우리 지지자들 상심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현장에 있어서 괴롭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분노해서 막 뭘 이렇게 때릴 수도 없어갖고 막 울분에 차서 소리 지르신 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힘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씩씩하게 더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네. 오신 김에. 네.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우셨잖아요. 예. 대선 때 수행도 네, 하시고 예. 그랬는데 이렇게 쭉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김 의원님께서 느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방금 딱 그 앵커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차 안에서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람은 위기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살려서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굴의 의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은 예. 이재명 대표님한테 배운 걸로 네. 본인한테 닥친 위기는 어떻게 지금 돌파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어서요. 그래서 이게 정치에 맞지 않은 성격인데요. 보통 정치인들이 SNS로 약간 살짝 그 서로 이렇게 비판만 해도 아예 안 볼 정도로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데 저는 작년에 저 제명하려고 뭐 죽이려고 한 사람들 전혀 미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낙천적 성격으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뭐 낙심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작년부터. 코인 투자 관련된 것도 정치 조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본인이 해명을 하거나 뭐 설득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하시죠. 이제 가상자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과 다를 바가 없고 입법 미비로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뿐인데 사실 뭐 지난해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뇌물, 뭐 자금 세탁, 대선 비자금 영화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거든요. 정말 가상자산 투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알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이체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지갑 주소와 어떤 가상자산이 이체가 되었는지 외부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절 잘 아는 분들은 그런 거를 한다는 걸 상상조차 못할 텐데 아무런 단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뭐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만들어 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제가 뭐 저희 부자지는 난리가 나니까 변호사 선임하라고 했지만 아예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었고요.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이고 뭐고 전화 한 통 없다가 올해 8월에 갑자기 딴 별건으로 재산 신고를 부실하게 했다는 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신박한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싸워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럼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검찰 아예 조사도 안 했습니까? 그때 8가지로 했던 거는 아예 조사도 안 하고요. 예, 그냥 전화 연락도 없다가 그냥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언론 행태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 게 8가지 고발된 사건, 뇌물, 뭐 정치자금, 뭐 위반, 뭐 대선 비자금, 뭐 미공개 정보 의혹 전부 다 무혐의 받았는데 무혐의 받은 걸 보도 아예 안 합니다. 굿모닝 충청에서만 보도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언론입니다. 비트코인은 안 샀어요?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상자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산업이 초기 단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치 도박성 투기 자산이나 기술 실물과 연계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든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뭐 모든 국가에서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산업으로 보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뭐 대선에서도 이번에도 너무나 주요한 경제정책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중 하나도 이걸로 꼽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백악관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석을 신설하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 대상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으로 막 정책을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아예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아예 이 분야를 들여다보거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육성할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에서요. 일본이 우리가 IT로는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현금 쓰고 직불카드 하나 하는데도 막 2주 걸리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종이 팩스 쓰고. 맞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조차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2017년부터 정책으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어허. 네. 아무튼 비트코인도 갖고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왜? 아이고 참 욕은 욕대로 먹고 정말 중요한 거는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갖고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꼭 이야기를 주변에도 많이 드려요. 어떤 종목이는 제가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더 가깝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박정수님, 김남국 변호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호랑님 정말 소문대로 똑똑하시네요. 차차기 대통령감이네요. 차차기 예. 최열공이님, 김남국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재판도 무조건 무죄. 컬러님, 김남국 의원님 자주 모셔주세요. 예, 자주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김남국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